늦가을 오후,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가운데 김미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들의 연회장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금혼식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어려움도 있었다. 남편 이정호가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큰 잔치를 여는 것이라 더욱 완벽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후 6시경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딸 수연이 남편 정우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오늘은 금혼식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겸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감정을 읽기 어려운 무표정이었다. 수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반갑게 안겼다. 직장에서 바로 온 그녀는 아직 정장 차림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엄마, 비서한테서 연락받았어요. 호텔들 답변 다 왔다면서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딸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웨스틴 조선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서울 최고급 호텔들의 연회장 사진과 견적이 정리되어 있었다. 다 너무 좋아서 고르기가 힘들어. 내 아빠는 아무거나 하라고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한 고민이 묻어 있었다. 우진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장모와 아내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예의상 고개만 가끔 끄덕일 뿐이었다. 엄마 취향에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수연이 화면을 넘겨보며 말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호텔의 연회장이 어머니의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라는 웨스틴 조선 호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웅장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다. 우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미란이 사위에게 의견을 물었다. 우진은 잠시 태블릿을 들여다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의 바르지만 어딘지 성의 없어 보였다. 미라는 미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사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주길 바랐는데 늘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우진이 입을 열었다. 미란과 수연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굳이 이렇게 큰 잔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것도. 순간 거실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미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말이니? 아버지 체면도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평생 한 번뿐인 금혼식을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라니. 우진은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요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피곤하지 않으실까 해서. 미라는 사위의 말이 마치 자신을 늙고 약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수연은 급하게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엄마, 오빠는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 사위가 자신들의 금혼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니야. 우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사위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설렘이 순식간에 시들해진 기분이었다. 우진은 자신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11월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 웨스틴 조선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불빛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듯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늘어선 분홍색과 흰색 장미들이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며 공간 전체를 로맨틱하게 감싸고 있었다. 김미라는 진주색 비단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금실로 수놓인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가 그녀의 당당한 자태를 더욱 빛나게 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 분 한 분께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금혼식에 이렇게 고우실 줄 몰랐네요. 하객들의 칭찬에 미란의 얼굴은 더욱 환해졌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회장 뒤쪽 출입구 근처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48세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마치 이런 화려한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었다. 장기태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메인 테이블을 훑어보고 있었다. 특히 정우진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마치 초대받은 하객인 것처럼 연회장 곳곳을 둘러보며 천천히 메인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웨이터들이 메인 요리를 서빙하기 시작할 무렵 장기태는 미란의 바로 뒤편으로 이동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미란에게 다가갔다. 마치 인사를 드리러 오는 하객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다. 미란은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였지만 정중한 자세를 보니 하객 중 한 분인가 보다 생각했다. 장기태는 마치 축하 인사를 드리는 척하며 미란의 귀에 입을 가져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다. 그 샴페인 드시지 마세요. 사위분이 부인 잔에 이상한 걸 넣었어요. 순간 미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심장이 쿵쾅쾅거리며 가슴 깊숙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장기태를 바라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하객들 사이로 스르륵 사라진 후였다. 뭐라고요?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주변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당황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금 전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옆에 앉은 정우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지금 미란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욱 음산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설마 사위가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할까? 하지만 방금 전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와 표정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 남자는 분명 진심이었다. 혼란에 빠진 미라는 장기태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이 거짓말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사위 우진이 정말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평소에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고 해도 5년간 함께 지내며 악한 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장기태의 경고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사위분이 부인 잔에 이상한 걸 넣었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미라는 자신의 샴페인 잔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황금빛 거품이 우아하게 올라오는 평범한 샴페인 같았지만 이제는 그 거품마저도 의심스러워 보였다. 혹시 색깔이 조금 이상한 건 아닐까? 냄새는 어떨까? 하지만 연회장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바로 그때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하며 연회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만약 정말로 우진이 자신의 잔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잔을 바꿔놓는 것만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미라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다. 다행히 모든 하객들이 각자의 대화에 몰입해 있어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수연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남편 이정호는 사업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지만 미라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행동에 옮겼다. 먼저 자신의 잔을 우진의 자리 앞으로 옮겼다. 그리고 우진의 잔을 자신의 자리로 가져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크리스털 잔이었지만 미란의 눈에는
우진의 잔이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혹시 정말로 뭔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착각일까? 불안과 의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몇 분 후 우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미라는 사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잔이 바뀐 것을 눈치챘을까? 하지만 우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 앞에 놓인 샴페인 잔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남편 이정호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 우리 금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해온 아내와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건배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박수를 쳤다. 미란도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의 바르게 일어서서 잔을 들어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점잖은 모습이었다. 50년 해로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정호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올렸다. 크리스털 잔들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다. 건배! 하객들의 환호성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미라는 우진의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봤다. 그가 자신 앞에 놓인 샴페인을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만약 정말로 그 잔에 독이 들어있다면? 만약 장기태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진이 샴페인을 마신 지 불과 몇 초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작은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미라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며 사위를 바라봤다. 설마 정말로? 그 다음 순간 우진의 손에서 크리스털 잔이 떨어졌다. 딸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황금빛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으악! 우진이 괴로운 신음을 내지르며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의사 없어요? 빨리 119 불러요.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가득 찼다. 화려했던 금혼식 연회장이 갑작스런 응급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라는 쓰러진 사위를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장기태의 경고가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진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료진이 연회장에 들어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미라는 자신이 방금 전에 한 행동의 의미를 깨달았다. 만약 잔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을 것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72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우진을 지켜보며 수연은 남편이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끝없이 오가며 남편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들이 맴돌았다. 도대체 누가, 왜 남편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미리 알고 잔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수연은 어머니 미란에게 그날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다. 미란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우진이 샴페인에 독을 넣었다고 경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연은 더욱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다. 수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김영수 형사가 수사를 맡게 되었다. 김영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 이런 복잡한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먼저 웨스틴 조선 호텔의 보안팀장과 만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호텔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연회장과 호텔 전체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모두 제공했다. CCTV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태라는 48세 남성이 오후 2시부터 호텔 주변을 배회하며 연회장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호텔 로비, 카페, 심지어 화장실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회장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듯 치밀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 호텔 직원용 출입구 근처에서 의료용 주사기를 꺼내어 작은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뽑아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행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영수 형사는 즉시 장기태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원 조회 결과 장기태는 현재 무직 상태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가슴 아픈 사실이 밝혀졌다. 12년 전 그는 10세 아들 장민호를 급성 뇌종양으로 잃은 아버지였다. 당시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에게는 아들이 삶의 전부였다. 김영수 형사는 장민호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아이는 2012년 겨울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정밀 검사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장기태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수연은 우진의 동료인 박상훈 과장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박상훈은 12년 전을 회상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우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어린 환자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박상훈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레지던트였던 우진은 장민호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급여로라도 수술비를 대겠다고 상부에 건의했고 무료 수술을 허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후원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의 경영진과 보험 정책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병원은 무료 진료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특히 고액의 수술비가 드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했다. 우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장민호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기태는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의사가 우진이었다고 생각하며 12년간 그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워왔던 것이다. 하지만 수연이 우진의 개인 통장과 자료들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진은 지난 7년간 장기태 가족에게 익명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매월 50만 원씩. 그것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11월 15일 장민호의 기일에는 반드시 묘소를 찾아가 묵묵히 추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진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고 아내인 수연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얼마 전 남편의 차에서 발견했던 국화 꽃다발의 정체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장민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그날 어머니의 금혼식 준비에 대해 소극적이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11월은 장민호의 기일이 있는 달이었고 우진에게는 축제보다는 추모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이 12년간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동시에 그의 선량한 마음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선량함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었다. 새벽 4시 장기태는 자신의 원룸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차에 올랐다.
조사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12년 전 아들과 함께 걸었던 서울 거리들을 떠올렸다. 서부경찰서 조사실에서 김영수 형사와 마주 앉은 장기태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CCTV 증거와 독성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한 그는 12년간 품어온 깊은 증오심에 대해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호가 죽던 날, 그 의사가 차갑게 돌아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장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돈이 없으면 아이를 치료할 수도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작은 손으로 아빠를 부르던 민호의 모습. 그리고 끝내 감긴 아이의 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김영수 형사는 장기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왜 하필 지금 이런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는지 궁금했다. 12년이나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장기태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다. 며칠 전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그 의사가 정우진이라는 그 사람이 무료 진료로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기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기사에는 천사 같은 의사, 환자들의 희망이라는 찬사들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다. 왜 다른 아이들은 도와주면서 우리 민호는 외면했느냐. 왜 지금은 천사가 되어서 언론의 찬사를 받으면서 12년 전에는 우리 아이에게는 그렇게 냉정했느냐. 장기태의 절망과 분노는 그 순간부터 복수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우진의 동선을 파악했다. 병원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들,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세세히 조사했다. 특히 장모의 금혼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민호가 겪었던 그 절망을. 독성 물질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장기태는 한 달 동안 여러 화학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연구했고 결국 즉효성이 있으면서도 치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선택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하지만 김영수 형사가 당시 우진의 진짜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장기태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장기태 씨,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사는 차근차근 12년 전의 진실을 설명했다. 우진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민호를 구하려 했는지, 자신의 급여를 내놓겠다고 했던 일, 밤새 후원자들을 찾아다녔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지난 7년간 장기태, 가족에게 익명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왔다는 것과 매년 민호의 기일에 묘소를 찾아 추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장기태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김영수 형사는 우진의 통장 내역과 묘지 관리소의 방문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7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50만 원의 정기 이체, 그리고 매년 11월 15일 민호의 묘소 방문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장기태는 머리를 감싸쥐며 오열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은인을 해치려 했다는 거군요. 12년간 품어온 증오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원망했던 의사가 실제로는 아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 후로도 묵묵히 속죄하며 자신의 가족을 도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쓰러졌다. 민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분은 정말로 너를 구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아빠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을 본 김영수 형사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편 기적적으로 72시간의 고비를 넘긴 우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독성 물질은 완전히 배출되어 후유증도 없었다. 수연은 남편의 병상에서 그동안 몰랐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진은 자신이 12년간 지켜온 비밀이 드러난 것에 대해 당황했지만 아내의 따뜻한 이해에 눈물을 흘렸다. 6개월 후 우진은 서울대병원을 그만두고 희망외과라는 이름의 개인 병원을 개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에 앞장서며 12년 전 구하지 못했던 장민호에 대한 마음을 다른 환자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병원 입구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교도소에서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장기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우진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출소 후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그 편지를 받고 용서의 마음을 전했고 장기태의 출소를 기다리며 그를 위한 일자리도 준비해 두었다. 김미라는 이제 사위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어 그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며 병원 일을 적극 도와주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우진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정말 축복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해와 선입견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진실과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었다.